서양 근대사를 만든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프랑스 인권선언문부터 봐도 아무래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네, 인간은 법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다고 했는데, 게다가 사회적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공공이익의 근거에서만 세워질 수 있다. 이게 제1조거든요, 인권선언. 근데 인간이 법적으로 자유롭게 태어나나요? 아니죠. 태어나야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인간은 이 법이 보장해주는 신체, 소유권, 가문, 국적, 모두가 불평등한 두 남녀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부자유스럽고 불평등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래요. 예. 불교 신자들이 본다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불평등인데 부자유고, 그죠? 서구 사람들이 불교 개념을 알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개인 소유권을 무한 보장을 하겠다는 게 프랑스 인권선언문의 또 다른 의미인데, 이게 두 손에 쥔 것 없이 태어났다고요? 그게 기만이죠. 아버지 엄마는 갖고 있거든요. 소유권을 다 불평등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보거나 철학으로 보거나 현실적으로 보거나 이 불평등한 재산을 가지고 불평등한 능력을 따로 갖고 있는 특정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자연법적 현상이잖아요. 자유 없이 태어난 겁니다. 자기가 부모 선택해서 태어나나요? 그리고 사회라고 하는 거는 가족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법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소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차별은 오로지 공공이익의 근거에서만 세워진다는데, 공공이익이라고 판단할 사람들이 누군가요? 그거 누가 판단합니까? 공공이익이라고 정부가 판단하잖아요. 국가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사회적 차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을 마치 법칙인 것처럼, 또 그것을 마치 자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자연법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소리는 솔직히 말해서 헛소리죠. 이건 정의가 아니라 정당성을 위한 헛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을 부자유스럽고 불평등하게 묻고 싶은 그런 사람들, 토마스 홉스라든가 장작 루소라든가 볼테리 같은 사람들이 엘리트를 위해서 만들어준 변명이죠. 한때 프랑스 인권선언문 비판에 관한 문제로 프랑스 대학에서 논문을 쓰려고 했을 때 블랙리스트에 오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왜 블랙리스트까지 올릴까요? 권력이 다 원하는 대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토마스 홉스를 리바이어더로 유명하잖아요. 토마스 홉스를 계몽주의의 어떤 조상, 할아버지로 본다면 그 리바이던이라고 하는 제목부터 보세요. 지상의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통치하겠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동의를 받아서,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괴물 같은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바로 공화주의예요. 딴 게 아니고. 그 왕권 신수설은 뭐냐면은, 왕권 신수설은 우리가 상당히 잘 모르고 있죠. 자비와 도덕의 근거에서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왕권 신수설입니다. 보쉬에라고 하는 사람이 왕권 신수설의 대표 주자죠. 이 사람이 1679년에 독재라는 것은 국민을 노예로 만들고 왕이 모두 소유하고 왕이 절대 권력을 갖고 법도 없다. 이거는
왕권 신수술에 따른 절대 왕정이 절코 아니고, 절대 왕정은 거꾸로 이런 압제와 폭력으로부터 백성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절대 왕정이다. 그래서 백성으로부터 그 법을 뺏어가고 그들의 소유권을 뺏어가려고 하는 의회에 저항하는 것이 바로 절대 왕정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근대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 의회가 되게 좋은 줄 알아요. 국민의 의견을 그냥 그대로 대변하는 줄 아는데, 저는 의회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크로멜 이후로 의회는 근본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법을 집행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이었지. 그리고 또 왕은 특히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의회에 대항하려고 했던 왕은 백성을 지켜주려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근대인들은 지금 뭔가를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존 로크 같은 경우는 켈빈주의자잖아요. 선민사상. 존 로크가 왕권 신수설에 막 대항해서 막 난리를 쳤던 선민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만 잘났다 이거예요. 왕과 비슷하다 이거예요, 우리 의회 의원들이. 뭐 마키아벨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루소, 칸트, 몽테스키에, 볼테르, 계몽주의자 어느 누구도 민중에 대한 애정은 없었습니다만은 거꾸로 왕정하에서 왕은 언제나 백성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왕정의 압제라고 자꾸 그러는데, 의회를 통한 압제의 아주 기본적인 모델은 크로멜의 혁명 이후에 나타난 의회들의 행태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만들어서 민주공화적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준 사람들이 이제 계몽주의자들이잖아요. 계몽주의자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나 한번 볼까요? 민중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달랑베르 같은 경우는 민중은 생필품이다, 하나만 원한다, 생필품을 원한다, 고통과 비참만 피할 수 있는 상황에 만족하고 행복해한다 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디드로, 달랑베르와 함께 백과사전을 출간한 디드로, 사람들을 반인 반양으로 만들어서 신하로 부리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계몽주의자들이에요. 이 정신상태가 이렇습니다. 이 디드로는 말이에요, 실제로 생물학자들하고 화학자들을 만나갖고 사람을 반인 반수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실험해보자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 디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말은 굉장히 이쁘게 하죠. 하지만 이 사람들의 속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볼테르를 볼까요? 달랑베르, 디드로 형님뻘 되는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이. 민중은 그냥 노동이나 하는 자들이다. 민족 정신은 항상 소수에게 있다. 즉 특권층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수에게 일을 시켜 살면서 그들을 통치하는 소수다. 백과사전의 목표가 말입니다. 달랑베르, 디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백과사전을 만드는 목표가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다 그랬거든요. 지네가 무슨 이런 정신 상태는 무슨 인류를 구원하겠습니까? 차라리 장자크 루소가 차라리 솔직합니다. 구체제 때의 귀족은 핏줄을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차별 자체가 수동적이야. 남을 막 차별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공화국의 엘리트는 물적 정신적인 자본을 남보다 더 많이 불평등하게 소유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차별한다. 장자크 루소가 차라리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법적으로 귀족이 우월하다는, 어떤 그런 인간적으로 우월하다는, 능력적으로도 우월하다는 그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공화국에서는 법적으로 의원과 공무원만 우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출발했던 거예요. 우리는 프랑스 혁명에서 1791년 알라르드 법하고 르 샤플리에 법이 국회의원에게 모든 권력을 준다, 그런 법을 만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장자크 루소의 솔직한 말을 그대로 실현한 거예요. 예. 공화국의 엘리트는 국회의원들이니까 남들을 다 차별하는 법을 세워도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법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이건 피해갈 수 있는 법이 있고 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회적 분위기가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계약이라는 말도 한번 들어보자고요. 네, 사회계약. 이건 이제 장자크 루소가 또 아까는 뭐 솔직했던 장자크 루소지만 루소도 뭐 이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게 뭐 이상하게 흘러갈 줄 알았나요? 자기가 개인이 사회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인간이 원래 선했지만은 사회가 망쳤으니까 사회를 다시 한번 재구성해보자라든가 말인가 말이는 원래부터 투쟁하니까 서로 중재 기관이 필요하다. 응? 그러니까 그게 사회 계약이라고 했는데 뭐 토마스 홉스며 뭐 존 로크며 장자크 루소 다 그런 얘기했죠. 근데 사회 계약이라고 하는 자체도 웃기잖아요. 국민은 그런 계약 따위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계몽주의자들이 사회계약 어쩌고저쩌고 운운하던 그 18세기에 유럽인들은 문맹이 거의 85%에 있었고 뭐 읽지 뭐라야 무슨 종이를 내밀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무슨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예? 마을에다가 그 정치 왕정이나 정치인들이 이렇게 방을 붙여놓으면 그거 읽으라 그러는 게 계약이에요? 그거 계약이 아니죠. 그게 무슨 계약입니까? 네. 그리고 존 럭크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정보가 공유되어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농촌에서 무슨 정보를 어떻게 얻어요? 그래서 유럽 각국 국민은 사회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이것도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인간은 법적으로 평등하게 태어난다는 거랑 똑같은 건데요. 자유로이 태어난다랑 똑같은 건데요.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사회 계약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사회 계약을 했다가 아니라 그리고 25년마다 세대가 달라지는데 태어난 애들한테 다시 계약서를 내밀어야 돼요? 그런 적 없잖아요. 무슨 사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국가가 탄생했다는데 어디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이 다 있냔 말입니다. 응? 근본적으로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뭐 법적인 뭐를 들이밀고 해도 로크의 말대로 정보를 모두 평등하게 갖고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즉 합리적인 인간만이 이 계약이라는 개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19세기 수많은 변혁 운동이 있었지만 합리적인 결론을 낸 적도 없고 20세기에는 아예 합리성이 없는 대중이라는 개념이 나타났어요. 예? 대중이 가장 합리적일 때는 소유권을 행사할 때예요. 즉 소비할 때, 돈 벌 때. 그때도 대중이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즉흥적이거나 뭐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움직였지 대중 스스로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 경영학계의 아주 일선의 기본적인 모습이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18세기에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하에 사회적인 계약을 생각해서 뭐 국가에게 어떤 중재적인 역할을 맡겼다는 거예요. 무슨 소설을 그렇게 쓰죠? 버날드라고 있잖아요. 그 계약이라고 말해놓고 계약을 어기면 협상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그게 지금 근대 사회예요. 근대 국가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예. 계약을 어겼다는 소리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했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왜 반사회적인 행동에 대하여 너는 왜 이 계약사항을 어겼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든가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경찰이 잡아가 버리잖아요. 이제 이런 거는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 자체가 웃기는 거죠. 게다가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이 민중들의 어떤 일반 의지가 뭐예요? 일반 의지를 통해서 일반 의지를 통해서
사회개혁을 했다는데 일반 의지가 뭔데요? 사회의 공통적인 욕망이나 의식이나 사회 사람들이 전체가 다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필연적인 명령 같은 거, 그런 게 일반 의지라고 이리저리 써놨잖아요. 근데 지난 250년간 구체적으로 경험을 한 사실들이 다 쭉쭉 나와 있잖아요. 일반 의지랍시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던 게 뭐였냐면, 한국을 예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양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양의 환경을 잘 모르시겠으면 한국을 예를 들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뭔가를 의식하고 있고, 뭔가 어떤 도덕률이라든가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관습했다는 거 아닌가요? 전통, 아니면 뭐 누군가는 또 민족성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일반 의지면 일반 의지지, 거의 대다수의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이었고, 예? 다수결이었고 국가의 법이었어요. 근데 국가의 법을 의원들이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민중이 만든 적이 없잖아요, 법을. 그러니까 일반 의지라는 말도 웃기는 말이고, 사회 계약이라는 말도 웃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권리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주가 관계하는 사회적 관계에 근거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 다음 바로 그 즉시 강보에서부터 사회적 관계로 들어갑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무슨 뭐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뭐 이성이 어쩌네 저쩌네, 뭐 합리가 어쩌네 저쩌네, 인권이 어쩌네 저쩌네 모두 해도 이 민주공화국에서는 모든 이 사람들의 아름다운 말들이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고요. 오히려 거꾸로 된 사례만 많이 나타났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절대왕정을 막 욕하고 구체제를 욕하고 중세를 목매한 시대라고만 자꾸 밀어붙였던 공화주의, 민주공화주의 역사학자들이 참 안타깝죠. 그 사람들이 중세 살아봤습니까? 자기네가 구체제 살아봤냐고요. 네? 실제로 뭐 기록 문서 보관서 같은 데 가서 먼지 가득히 낀 그 당시 민중들의 생활상이라든가 이런 거 한 번이라도 이 사람들이 그 자료를 검토나 해봤냐고요. 네? 절대왕정 때 그 왕정이 세금을 엄청나게 뭐 농민들한테 뽑아냈고 이랬다는데, 절대왕정 때 세금 많이 뽑아도 10%밖에 안 뽑았고요. 공화주의는 더 많이 뽑잖아요. 일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세금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근데 게다가 절대 왕정 때는 재정이 굉장히 궁핍해요. 그 사회 기관 시설들 다 왕정의 재정으로 만드는 바람에 왕정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유태 금융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니면 거대 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국가가 돈을 빌립니다. 대신 무슨 권리를 수여하냐면, 나 대신, 우리 국가 대신 당신들이 농민이나 노동자들한테 가서 세금을 걷어라. 그래서 수조권을 줘요. 이 수조권을 얻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그 거대 귀족이나 금융인들, 특히 유태인들 많습니다만은, 왜 그 금융인과 유태인들 출신들이 거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징세원인 줄 알아요? 그 국가로부터 돈 빌려주고 중세권을 뺏어왔기 때문에 얼마나 농민과 그 노동자들을 괴롭혔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부르주아들이. 이 사람들이 절대 왕정 하에서 농민과 노동자들을 괴롭혔지, 절대 왕이 어떻게 혼자서 그 수천만 명의 국민들을 괴롭힙니까? 물론 재정을 약하게 만들고 이런 거는 왕 잘못이죠. 특히 루이 14세는 뭐 무조건 전쟁을 하면은 뭐 돈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자꾸 그렇게 하다가 그냥 뭐 엄청나게 그 빚을 자기 손자한테 넘겨줬잖아요. 그 이후부터 프랑스가 거의 망해가는 거죠.
뭐 전쟁하면은 그 당시에는 전쟁하면 거기서 돈 받고 그랬거든요. 진나라한테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잘못 생각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한가 위대한 국가 뭐 이런 것들을 막 주장했던 당시였기 때문에 17, 18세기 초까지 그랬기 때문에 뭐 시대가 그랬으니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만은 절대왕정 하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거대 상인들, 금융인들, 또 이들과 결탁한 귀족들, 그러한 이른바 부르주아들이에요. 예. 그들이 왕으로부터 얻은 모든 권력을 농민과 노동자들한테 다 쏟아부은 주제에 이제 왕까지 없애버리고 지네가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게 프랑스 혁명이잖아요. 결국은 성공을 해버렸지만 그걸 갖다가 이름을 갖다가 민주공화정이라고 붙였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공화국이라 그러더니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앞에다가 민주를 붙여놨어. 그러니까 민주공화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코미디 같은 소리입니까 이게. 응? 자, 우리 절대왕정이라고 욕먹었던 찰스 1세 크로멜 의회가 목을 댕강 쳐버린 왕이죠. 찰스 1세. 그 법정 변론문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백성의 해방과 자유는 법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를 가져야 성립합니다. 관습법을 통해야 그들의 삶과 재산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무엇도 백성의 소유권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 법을 총칼로 바꾸려는 독재 권력을 나 몰라라 했다면 내가 이 법정에 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짐이 당신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당신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라고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국회의원이 뭐냐 도대체가 영국에. 자, 법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왕이 권력을 행사하기 이미 이전부터 법은 있었어요. 관습법이라 그래갖고 각 공동체의 모든 관습법이 다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의 그 몇 가지의 그 행정법이 있어요. 절대 농민이라든가 귀족은 절대 그 농민이라든가 소작농의 그 경작권을 뺏으면 안 된다라든가 물건이라든가 사람 몸에 손대면 안 된다라든가 그런 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 법을 지켜야지만이 농민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찰스 1세는. 그러면 이 법을 없애고 깨부수고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의회 국회의원들이거든요. 네, 이 국회의원들의 백성의 소유권을 건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막아주려고 그런 거라고 말입니다. 찰스 1세는. 나중에 이제 찰스 1세 죽고 나서 목이 잘리고 나서 영국의 민중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해가나 한번 잘 살펴보시라고요. 우리 지금 이 오디오에서는 그 영국사 이런 거 안 해요. 그런 거는 책 보면 다 나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그냥 설명을 하는 것뿐입니다. 예. 또 법을 총칼로 바꾸려는 독재 권력, 뭐 또 당연한 소리죠. 이거 의회는 다 총칼로 다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영국에서. 기존에 있는 법을 깨부수려고 그러고. 거기에 반항했던 게 바로 찰스 1세예요. 예. 이게 이 민주공화라고 하는 사람들 또 이런 얘기하면은 무슨 뭐 그런 왕정이 당신은 왕당파냐는 제발 그런 생각 좀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어떤 한쪽을 진실을 얘기해주면 그런 면이 있었나 보다 이러면 되지. 너는 왕당파냐 뭐 이런 진영 논리 자기가 스스로 진영 논리에 빠져 있으니까 자꾸 상대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민주공화주의를 주창했던 부르주아들이 구체제와 왕정체제를 어떻게 거짓말을 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왕정을 옹호하는 게 아니죠. 네? 이 부르주아들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르주아들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원래 왕들은 말이에요. 의회를 싫어했어요. 의회는 원래가 이제 귀족 중심으로 모여 있잖아요.
진의 이익만 가문의 이익만 가져가려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아주 심각하게 나쁜 행동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그걸 갖다가 다 거꾸로 적반하장으로 만들어버린 게 바로 민주공화주의의 역사학자들이에요. 그 이반 4세 있어요. 이반 뇌제라 그래가지고 막 뭐 손에 피를 뭐 엄청나게 묻혔다 어쨌다 이러는데 그런 적 없습니다. 차근차근 보죠. 이게 루이 14세가 말입니다. 내가 곧 국가다 이런 그런 말 했어요. 루이 14세가 그런 말 했습니다. 국가가 무엇이냐? 백성을 지켜주는 게 국가의 업무다. 그러면 그 국가는 누구냐? 나다. 예? 의회나 지방 의원들에 대항해서 백성을 지켜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곧 그래서 국가의 권력은 내가 갖는다. 그 뜻이거든요. 예. 이 사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짐은 백성이라는 몸통의 머리일 뿐이고 백성의 재산을 우리의 재산처럼 보호해야 된다. 우리 왕실의 재산처럼 보호해야 된다. 왕은 사라져도 국가는 남는다. 근데 이런 말은 전혀 역사가들은 적어주지 않고 거의 적어주지 않고 이상한 소리만 자꾸 적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반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철몽둥이로 자기 아들을 머리를 쥐어 패가지고 아들을 죽였다. 아주 심각한 독재자다. 어쩌다 그러는데 솔직히 아들놈이 조금 어리버리해서 갖고 있던 그 철봉이 있어요. 러시아 자르는 철봉을 이렇게 옆에 두고 있었는데 이 자식아 그러면서 못난 자식아 그러면서 철봉을 던졌는데 어떻게 귀퉁이가 머리에 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다친 겁니다. 그러니 그 피가 혹시 듣기만 하시는 분들만 이제 그림 혹시 볼 기회가 있으면 그 짜리의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슬퍼하고 황당무계 합니까 이게. 예. 자기 아들 거의 결국은 죽는데요. 그 죽음까지 이르게 해놓고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아들을 철봉으로 때려 죽인 못된 놈이라니 왜 못되게 만들었을까요? 이반 4세를 귀족들이 하도 러시아 농노들을 괴롭히니까 그 농노들의 권력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니까는 싫어했던 겁니다. 부르주아와 함께 결탁한 귀족들이. 그러니까 이반 4세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천하에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폭군이네 어쩌네 이러면서. 니콜라이 2세는 바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오른쪽의 그림인데요. 그냥 황실에서 저러고 놀았어요. 예. 아주 아저씨 같은 사람이고 이 니콜라이 2세는. 그리고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빅톨 유고인가 아니다. 크로포트킨. 예, 크로포트킨이라고 하는 아나키스트가 니콜라이 2세를 백치라 그랬거든요. 백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제정 러시아 시절에 니콜라이 2세에 대한 농담이 독일 프랑스까지 돌아다니는 농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니콜라이라고 외쳤대요. 그래서 경찰이 너 왜 짜르 흉내내느냐 그랬더니 내 이름이 원래 니콜라인데요. 니콜라이는 멍청이. 말을 이렇게 하니. 니콜라이는 멍청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왜 황제를 욕하느냐. 그래서 내 이름이 니콜라이라고 내가 나를 두고 얘기한 거라 그러니까 경찰이 응답하기를 거짓말하지 마. 우리 러시아에서 멍청이는 니콜라이 하나밖에 없어. 황제가 멍청이는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냥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니콜라이 2세는. 근데 니콜라이 2세에 대해서 쓸데없는 소리도 수도 없이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니까 왕위도 그냥 쉽게 내줘버린 거예요. 맨셰비키들한테. 예. 찰스 2세도 그렇고 영국의 제임스 1세도 그렇고 프리드리히 대왕도 그렇고 뭐가 이렇게 하여간 의회나 부르자들한테 대항해서 백성의 권리를 지켜주려고 했던 왕들은 무조건 다 압제자로 포장해 버렸습니다. 예, 그거를 또 좋다고 또
사람들은 교육을 학교에서 그렇게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의무 교육이란 것도 이제 그래서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이겨버린 승자의 역사를 어린 아이 때부터 주입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